안녕하세요. 간세사 1차 무역 영어를 담당하는 최다희 간세사입니다. 네, 오늘은 첫 수업인데요. 실제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회 2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과목이긴 하지만 이 무역 영어 결국에는 2차의 무역 실무에도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무역 영어 이번 시간에 집중만 해주시면 따로 암기할 거 없이 수업을 다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첫 수업 같은 경우는 국제통상학과라든지 이제 무역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이제 기타 무역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보다 먼저 혹시나 이제 비전공자분들이나 아니면 무역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전공하셨으나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새롭게 좋은 개념을 다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무역 형태 거래를 보기 전에 교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의 무역 거래의 개요를 보시면 이제 무역의 개념과 국제 무역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무역이라 함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격지자 간, 이제 국가 간의 물품, 즉 재화라고 하죠. 이 재화를 사고 파는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요즘에는 이렇게 무역이 물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용역까지 확대되는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무역 개념이나 국제 무역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신 다음에 이러한 이제 기타 무역 형태 보기 전에 상품 매매 방식 기준에 따른 이제 무역의 종류와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시면 상품 매매 방식 기준에서 간접 무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indirect trade라고 하고 항상 여기 무역 영어 교재를 보시면 가로 안에 영어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영어까지 함께 이해해 주시고 암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과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역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 영어 이제 문제를 푸시거나 또는 이제 실무를 나중에 간세사가 되신 다음에 실무를 하실 때 이러한 그때 배웠던 무역 영어랑 무역 실무에 배웠던 이제 영어로 된 용어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가가실 때 영어까지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접 무역 형태를 보시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통가무역, 그 다음에 중개무역해서 I무역, 그 다음에 중개무역 해서 여의무역, 그 다음에 스위치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가무역, 요거를 간접무역 형태라고 합니다. 간접무역 형태. 직접무역이라는 것은 이 간접무역과 달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A라는 저희가 이제 무역 형태에서는 바이어라 셀러를 B랑 S라고 부를게요. 이 바이어가 외국에 있는 셀러로부터 구매를 해오는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이러한 형태가 그냥 일반적인 직접 무역 형태입니다. 즉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아무도 없는 개입된 자가 없는 경우 요거를 직접 무역 형태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교재에 보면 직접 무역은 수출업자와 수입자, 즉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러한 것들은 그럼 그거와 반대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되 다른 국가를 통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거래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품을 배송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단 통가무역부터 볼게요. 통가무역은 transit trade라고 나와 있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서 물품을 사와요.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수출자가 있겠죠. 셀러라고 합니다. 중국 셀러로부터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바이어가 이제 물품을 사와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사오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바로 사오는 거는 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얘 바로 사온다. 요거는 이렇게 직접 무역 형태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홍콩을 갔다가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하면 이 홍콩이라는 국가 이 홍콩이란 제3국에서 봤을 때 이 거래는 통가무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가는 그냥 단순히 물품이 이 제3국
제3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품이 단순히 이동, 거쳐서 간다, 경유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통과무역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다들 상상하시겠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운송비 절감이라든지 경로가 그렇게밖에 안 짜여져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3국을 통해서 오거나 우리 예를 들어서 직항도 있지만 직항이 아니라 반드시 경유해서 가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사올 때 우리 외국에 있는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계약을 할 때 제3국을 통과해서 오는 무역을 통과무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통과무역을 할 때 그 통과무역을 하는 목적은 운송의 비를 절감하거나 또는 경로가 어쩔 수 없이 그 제3국을 통과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러한 경우에 통과무역을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과무역은 단순히 이제 물품을 경유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제3국에서 수출이나 수입을 하지 않는다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통과무역은 이제 물류 정책상 반드시 바로 들어오는 것, 이 국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없고 다른 국가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경우도 통과무역이 이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무역이라고 해서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해서 2번, 3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보시면 잘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Merchandise Trader, Intermediary Trader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거 먼저 보시면 이 두 번째 거에서 중요한 거는 커미션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 중개 수수료. 자, 중개 수수료 누구한테 줍니까? 중개인한테 주겠죠. 자, 중개인이라는 것은 뭐죠? 실제로 거래 당사자를 도와주는, 중개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같은 멀천다이즈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바이어와 셀러가 있어요. 이 바이어와 셀러가 있는데 이때 제3자인 중개인이 개입을 합니다. 제3자의 중개인이 개입을 해서 이 셀러든 바이어든 또는 이 둘 다든 이 중개인한테 중개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를 주고 하는 형태를 이제 중개무역 형태다라고 나와 있고, 이 중개 수수료를 커미션이라고 하고, 실제로 수출국이랑 수입국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3국에 있는 중개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얘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수출자다. 바이어는 한국에 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뭐 유럽 독일에 있는 중개인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있는 중개인이라든지 이러한 중개인이 개입해서 제3국의 입장, 즉 중개인이 속한 국가에서 봤을 때 요건 중개무역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인의 이익은 뭡니까? 중개수수료예요. 중개인이 취하는 이득은 중개수수료. 그래서 중개인은 제3국에 있다고 하면 그 제3국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물품이 이제 셀러에서 바이어로 갈 때 이 물품의 소유권은 이제 셀러와 바이어 간에 체결된 계약 거래 조건에 따라서 셀러로부터 바로 바이어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중개인한테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이 소유권이랑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요게 실제로 우리가 바로 배울 이제 여의무역 3번과 차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요것도 제3자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지금 셀러랑 바이어, 중개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의무역 같은 경우는 중개 차익이라고 해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이 차액을 먹습니다. 차액을. 어떤 차액이냐면 이제 셀러로부터 물품을 제3자인 제3자가 이렇게 끼잖아요. 중개무역을 하는 이 제3자랑 계약을 체결해. 얘네 둘 간에.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또 누구? 실질적으로 최종 바이어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500 주고 사왔다. 근데 얘한테 얼마 주고 판다? $700 주고 팔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 차익이 얼마 붙죠? $200. 이게 실제로 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중개수수료 커미션이랑 요거랑 차이가 있다. 자, 지금 중개수수료는 실제로 이 차액에 비해 좀 적을 수도 좀 많은 것이 대부분이겠죠. 왜 그러냐? 이 제3자가 실제로 거래 당사자가 돼서 실제 물품을 수출하는 자, 원래 이 물품을 공급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사온 가격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돼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받아요. 소유권 이전받아서 소유권 이전받은 건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물품을 다시 대파는 겁니다. 이 바이어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위험 리스크들이 있어요. 얘가 얘한테 팔았다가 다시 얘가 안 산다고 할 수도 있고 계약이 불발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다 얘는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이 통상적으로 수수료보다 큰 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뭐 거래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일단 이 제3자가 받는 대금의 목적이 뭐냐, 받는 대금의 대가가 어떤 사유로 이제 그런 대가를 구성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 그냥 중개한 이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을 잘 체결할 수 있게끔 중개한 그거의 중개 역할을 한 거에 대한 수수료이고, 실제 3번 무역 같은 경우는 이 제3자가 자신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을 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받았다가 다시 이전을 하는 그런 형태인 위험도 부담을 하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이제 셀러를 찾고 바이어를 찾고, 그 다음에 셀러와 바이어 간의 계약을 거래 당사자로서 개입을 해서 이러한 거래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위험 리스크에 따른 비용들을 다 포함한 요 차액을 먹는다. 그래서 단순히 중개만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번에 따른 차익이 좀 더 크다라는 것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중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이전된다. 하지만 3번 무역 같은 경우는 중개인이 지금 제3자인 중개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다시 이전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위험도 부담을 하고 실제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그 차액을 먹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로서 이 계약에 개입을 하는 자, 그거와 관련된 거래다라고 하면은 3번인 거고, 커미션 이런 말이 나와요. 커미션 이런 말 나오면 2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무역 볼게요. 스위치 무역 같은 경우는 일단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더 배우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필기를 해볼까요? 이제 이윤을 받으려면 일단 얘가 지금 셀러로부터 사오잖아요. 처음에 셀러로부터 제3자가 사오죠. 얼마 주고 사온다? 500달러 주고. 근데 바이어는 어떻게 팔아? 700달러 주고 팔아요. 계약은 얘들 간에 하고 얘들 간에 하겠죠. 계약이 총 2개인 거예요. 얘들 둘 간에 한 번 계약이 있고 얘랑 얘 간에 또 계약이 한 번 더 있겠죠. 그래서 계약이 2개예요. 그런데 물품은 얘가 바로 얘한테 쏠 수는 있어요. 물품은. 왜냐면 얘한테 갔다 가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게 쳤을 때 얘가 실제로 얘들이 직접 거래하면은 이 바이어는 500달러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얘가 200달러 차익을 못 먹잖아요. 이윤을 못 먹기 때문에 얘들 간에 서로 공유가 없게 하려면, 교류가 없게 하려면 스위치 비엘, 요거는 이제 해상 파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해상 운송 파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위치 비엘이라는 거를 발행을 해요. 스위치 비엘은 선화증권을 말하고요. 운송 서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비엘이라고 해서 얘가 제3국에서 얘가 실제로 셀러가 얘한테 줬을 때 비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하나의 문서에 적혀 있거든요. 요거를 스위치하는 거예요. 원래 얘한테서 얘로 되어 있지만 다시 얘가 원래 처음에는 셀러에서 제3자로 되어 있는데 다시 스위치해서 제3자가 보내는 애가 되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여기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얘들 간의 연락처를 서로 교환할 수 없게끔 그렇게 BL 스위치를 하는 과정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해서 상업 송장이라는 것들을 원래 이제 무역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물품 명세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수증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얘가 얘한테 발행해 주는 거 하나 있겠고 또 얘가 다시 얘한테 보내주는 게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무역 같은 경우가 실제로 빈번해요. 빈번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얘가 얘한테 판매했을 때 CI, 커머셜 인보이스, 얘가 얘한테 판매했을 때 CI가 따로 있고 BL도 스위치를 한다. 그래서 스위치 BL 나왔다라고 하면 3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스위치 BL까지 얘기했는데 이 스위치 무역은 뭐냐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스위치 BL이랑 비슷한 말인가?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달라요. 스위치 무역 같은 경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수출 국가와 수입 국가 간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물품도 양자 간에 바로바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이랑 계약을 체결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은 계속 바로 와요. 하지만 실제로 그 무역 수지의 불균형 때문에 실제 대금을 제3자를 통해서 대금을 다른 국가에서 받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만 제3국을 개입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스위치 무역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제3국에서 대금 결제한다라고 하면 스위치 무역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시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기타 무역 거래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유형무역, 그 다음에 무형무역, 그 다음에 플랜트 수출, 녹다운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수탁 판매 수입, 그 다음에 제품 판매 무역, 바터 무역이 있는데요. 요거를 뭐 다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유형무역이나 뭐 무형무역 같은 경우는 그 말에서 알겠죠. 유형제를 사고 파느냐 또는 무형제를 국가 간에 사고 파느냐. 그 다음에 플랜트 수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랜트 수출.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설비, 주로 설비입니다. 주로 설비나 또는 기술, 노하우 이러한 것들을 집약적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품만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물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에 뭐 친환경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친환경 에코시스템 같은 거,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 물품만 보낸다고 해서 이 물품만 수출을 해요. 이 설비만 수출한다고 해서 그 국가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을 보내면서 같이 기술도 함께 보내고 노하우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랑 무형이랑 같이 섞여 있는 걸 말해요. 플랜트 수출은. 그래서 요거는 되게 범위도 규모도 크고 금액도 큽니다. 실제로 플랜트 수출은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도 플랜트 수출 통해서 플랜트와 같은 형태로 수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랜트 수출은 이런 형태 유형과 무형이 이제 짬뽕된 실제로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도 같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그러한 수출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 판매. 우리 위탁 판매는 다들 아시죠? 위탁 판매하는 형태의 수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품을 일단 무한으로 보내요. 무한으로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탁자한테 다시 반송되는 거.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 우리 위탁 판매 수출 같은 경우는 위탁 판매 수출은 실제로 위탁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판매만 위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파는 것보다 그 현지 시장을 잘 알고 있고 현지말을 잘하는 그 판매 그 셀링 스킬이 좋은 그런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 물품을 일단 보내줄게. 그래서 여기 판매를 한번 해봐. 네가 판매를 해서 어떤지 판매를 해보고 혹시 부족하면 더 보내주고 만약에 거기서 안 팔리는 것들은 다시 그냥 보내줘.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한국에 있는 위탁자한테 있고 미판매 물품에 대해서도 위탁자한테 반송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 기술만을 그 현지 국가에서 현지 국가를 믿고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받는 이제 위탁 판매를 이제 수탁을 한 현지 판매자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뭐 커미션을 받겠죠. 제가 녹다운 수출을 안 했는데요. 녹다운 수출 같은 경우는 그 수출국 현지에서 지금 상대국 현지에서 공장도 설치를 하고
이제 다 설치가 되면 거기에다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부품들을 우리나라 국가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생산비, 원가 절감, 이제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또는 뭐 그밖에 아시아 국가들이 있죠. 동남아 같은 데 가서 그러한 이제 경제적인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을 설치를 하고 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을 만들어서 단순 조립만 하는 거예요. 단순 조립. 이런 형태도 실제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실무를 하시면 녹다운 수출 형태, 프린트 수출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녹다운 수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수기를 판매를 합니다. 정수기를. 이 정수기를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 원제품까지 다 만들어서 조립하는 거는 사실상 상당한 기술이 요하지가 않아요. 단순 조립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현지 공장에서 우리가 판매하려는 베트남에서 정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베트남 내에서 바로 조립해서 판매하는 것이 실제로 그 조립 비용도 줄 수 있고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많이 뜨고 있습니다. 녹다운 수출과 프렌즈 수출의 이제 개념을 아셨고 위탁 판매 수출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탁 판매 수입은 반대예요, 반대. 네. 지금 위탁 판매 수출과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판매 무역 같은 경우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생산 설비를 수출하고 그 설비를 통해 생산된 것들을 다시 수입하는 형태다라고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경제적인 노동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수입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제 공장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이제 조립하는 그런 부품 공장이라든지 또 이제 완제품 공장이라든지 또는 생산 설비 공장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중국이나 그밖에 이제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 워낙 경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국가에서 이제 이런 외국인 투자를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세제 절감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하시면 이렇게 녹다운 수출이라든지 또는 그밖에 뭐 프렌즈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 OEM 방식이 있죠. OEM 방식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류 같은 거 실제로 OEM 방식 많이 하잖아요. 그 주문자 상표 부착 수출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지불하고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OEM 방식도 실제로 국제 간에 이제 물품을 주문을 하는데 주문할 때 그 주문자의 상표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가의 브랜드라든지 고가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스포츠 의류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브랜드를 우리 다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비엔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생산 공정을 다른 하청을 주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 그래서 대신 상표는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OEM 방식이다. 자, 중요한 게 이 바터무역이에요. 자, 이렇게 다 설명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터무역이다. 이제 물물 교환이다라고 또 하는데요. 요게 사실상 시험에 나오기는 쉽진 않은데 우리가 무역영어를 했다. 간세사가 됐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기본 개념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바터무역은 물물 교환을 생각하시면 돼요. 상호 교환. 이제 국가 간, A 국가와 B 국가 간의 상호 교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터무역에는 이제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물물 교환 형태인 바이백이라는 것도 있고요. 첫 번째 바이백. 요거는 이제 물물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과 관련이 없는 구상무역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뭐 사가지고 이거는 최근에 작년도였나요? 그 농협에 그 사과가 되게 많이 이제 생산을 했어요.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지금 베트남에 있는 커피랑 이제 물물 교환하는 형태, 즉 바이백 형태를 갖추 수출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이제 2번 구성무역 같은 경우는 컴pense이션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계약서는 한 장이에요.
진짜 한 장의 계약서로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물품을 내가 여기 뭐 너한테 바나나를 팔게. 너는 뭐 커피를 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얘가 뭐 A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할 때 그거와 상응하는 B 물품에 대해 그거와 별도로 이만큼에 대해서 수입을 해줘. 또는 그만큼에 대해서 수출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입을 상품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구상무역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사과줄게, 커피 줘 이게 아니라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3년이거든요. 3년 정도? 왜냐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 3년 내에 내가 뭐 500달러에 이제 5천만 불에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도 거기에서 5천만 불을 수입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간의 이제 무역 수지 불균형을 좀 이제 해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금액이 내가 반드시 500개의 사과를 주면 내가 500개의 커피를 줘 이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일정 기간 동안 뭐 상당히 길어질 수는 없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당사자 그 A 국가와 B 국가 간의 국제 무역 수지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부된 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백투백 일시 동시개설 신용장이라고 해서 동액의 신용장을 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발행하는 신용장이 있어요. 그러한 신용장이나 또는 에스크로 신용장이라고 해서 에스크로 계정에 기탁을 한 다음에 은행이 실제로 반드시 이 얘한테 물품을 수입할 때만 살 수 있게끔 이걸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에스크로 방식의 LC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개설 신용장 에스크로 LC 나왔다라고 하면 구상무역 컴펜세이션 트레이드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대응 구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혹시나 기출문제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대응 구매랑 이제 구상무역의 차이는 구상무역 같은 경우 한 장의 계약을 체결하지만 대응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물품에 대한 금액을 맞춰서 수출입 금액을 맞추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넘어가시고요. 쭈쭈쭉 넘어가시면 이제 수출입 무역 절차 세부 개요까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뭐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수출 대금 회수, 관세 환급까지 나와 있는 이렇게 무역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쭉 넘어가시면 수출입 무역 절차의 세부 개요라고 해서 무역계약의 체결 절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살펴볼게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저랑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인턴을 하시거나 또는 실제로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지금 직장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 입사해서 위에서 또는 이제 사장님이 또는 대표님이 또는 상사가 우리 지금 회사에 쓸 프린터를 한번 알아봐봐. 이렇게 프린터를 한번 구매해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번 제가 예시로 들어가지고 이 거래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거래 절차를 따라가 볼게요. 책에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가게에 맞는 프린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장 조사라는 걸 하겠죠. 우리가 요즘은 특히 잘 돼 있죠. 인터넷으로 이제 마켓 설치를 합니다. 어떠한 것들에 대해 어떠한 종류가 우리한테 적합할지, 우리 목적에 부합을 할지, 어떤 게 좀 경제적일지, 또는 우리 예산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요즘의 트렌드가 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자, 그렇게 시장 조사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거래선을 발굴하려면 실제로 뭐 C사도 있고 H사도 있고 또는 C는 뭐 A사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아요. 프린트 회사가. 근데 이 중에서 거래선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 C는 A사가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경쟁적이고 디자인도 좋고 실제로 평도 좋아. 하지만 얘는 처음 본 업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막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사는 거 아니죠. 요즘 사람들은 싸다고 사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 정말 믿을 만한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인가를 먼저 봐야겠죠. 그러려면 신용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조회라는 게 먼저 나오겠죠. 이 신용조회는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K-슈어라고 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험공사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하신다고 하시면 한번 신용조회 사이트를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했다라고 하면 거래를 하게끔 뭐 이제 자기가 우리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하고 싶은데 이런 기능이 있는 프린터 구하고 싶은데 좀 너 찾아봐 줄래? 너희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줄래? 라고 이렇게 거래를 제의를 하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고 답신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거래 조회를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청약 즉 물품을 주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이라는 거는 그냥 물품을 사고 싶다라는 의사표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고 상대방이 뭐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요걸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반대 청약을 줄 수도 있겠죠. 반문을 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건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의 허가를 받고 물품을 조달을 해서 왜 국제간에 물품을 올려면 국제간 물품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바로 옆집이 아닌 이상 다 운송을 해서 오겠죠. 그래서 운송을 하고 그 기간이 막 길다라고 하면은 보험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물품은 뭐 다 이제 수입 통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통관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출 절차, 이제 수입 절차의 이제 큰 흐름이거든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요거를 하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다 요런 형태입니다. 지금 배울 것들은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CISG, 이제 인코텀즈, UCP, 뭐 헤이그, MIA, ICC처럼 그 물품의 무역 계약일 체결부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운송까지, 보험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각각 필요한 그 협약이고 규칙이고 조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을 가지고 가셔야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때쯤 왔구나. 이거는 실제로 어떤 단계에서 우리 수출 절차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겠구나. 활용되는 규칙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알아두기 나와가지고 송장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요거 16년도 기출이긴 한데 이게 또 나올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업송장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서무 파일로 이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을 해보셨다라고 하시면 CI, 커머셜 인보이스의 중요성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 물품을 수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저희 뭐 직구 하잖아요. 직구 같은 거 하고 또는 그 물품을 사올 때도 있죠. 뭐 소량아주, 뭐 보따리상이라고도 하는데 뭐 소량 이제 수입하시는 경우도 혹시 있으셨다고 하시면 요 CI는 수입 신고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상호송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요거는 물품에 대한 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차피 유천 파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품을 판매하는 자랑 구매자 요거를 보면 그 계약 거래 당사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품을 어떤 물품인지 디스크립션에다가 그 물품 명세를 적어주고 금액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수량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서명도 있고 또는 비밀번호도 있고 이 작성 날짜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HS 코드라고 해서 HS 코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무역을 할 때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반드시 그 물품에 대한 HS 코드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이 HS 코드는 우리 2차 배울 때 이제 배우실 텐데요. 이러한 물품들 지금 우리나라는 분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각각 다른 나라들은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자, 각국의 언어들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 이거 숫자로 부르자. 숫자로 부르면 다들 이제 통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숫자로 이 분필을 뭐라고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말 같은 경우는 0101이라고 한다. 숫자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총 한 6단위까지는 전 세계가 공용이에요. 그래서 0101 뭐 1010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6단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말이라고 부르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걸 분필로 부르지 않고 숫자로 부르는 것처럼 숫자로 부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아, 이건 어떤 물품이겠구나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런 HS 코드도 CI에 담겨서 오면 실제로 요걸 근거로 해서 수입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근거로 해서 돈을 이제 지불하고 요걸 근거로 해서 그 물품을 싣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I는 이 커머셜 인보이스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세사 시험을 합격하시면 정말 CI 볼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날이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는 실제로 선적한 물품이 이제 명세가 기재된 송장으로서 일반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어진다. 정말 99% 이상, 100% 거의 100% 육박하게끔 상호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가견적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를 바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 간에 이제 견적을 먼저 주고받겠죠. 그럴 경우에는 견적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확정적인 내용을 담은 커머셜 인보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룡송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공룡송장에는 이제 세관송장과 영사송장이 있어요. 그래서 세관송장은 일반적으로 수입국 세관이 확인을 해주는 송장을 말하고요. 요거는 가세가 결정이라든지 덤핑 또는 수입 통계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주로 볼 일이 없으실 거예요. 영사송장이라고 하면 주로 뭐 후진국 그다음에 이제 아직 개도국 그러한 것 국가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건데 공룡송장의 하나 중에 하나로서 수출국이 소재하는 그 우리 자국의 영사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레이시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주재관 우리나라 영사로부터 그 송장이 실제로 뭐 관세 포탈이라든지 외화 도피 목적이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받고 나갈 수 있게끔 확인받은 송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할 때는 반드시 영사송장이 필요하면 뭐 영사송장이 필요하면 뭐 이렇게 신용장 사이에 뭐 이렇게 표시 뭐 이런 표시들을 넣어가지고 받게끔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진 않고요. 저희가 실무를 할 때는 주로 상업송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공룡송장, 영사송장 뭐 내용들은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걸 반드시 낭비하시지 말고 상업송장 발행되기 전에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견적서로서 나가구나 요 정도 아시고 공룡송장에는 영사송장이랑 세관송장이 있고 세관송장 같은 경우는 수입국 확인 그다음에 그 영사송장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에 있는 자국의 수입국의 영사에 확인을 받은 서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